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영은의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능에 출제된 거고요. 제가 수능 출제 된다고 소설 현대소설 탑 10 중에 7번째로 정한 소설인데 떡하니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의 예측이 무디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막을 건너는 법. 제목에서 이제 암시를 받으셔야 돼요. 사막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사람이 없는, 그쵸? 절대 고독의 공간, 그쵸? 우리 이육사인가요? 유치원 시인의 성명의 서예도 보면 우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라는 식구가 떠올리는데요. 그때 나오는 이 사막 어떻습니까? 사람도 어떤 생명체도 살기 힘든 그러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곳을 건너는 방식에 대해서 과연 작가는 어떻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지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해 가면요, 주제는 이제 삶에서 느끼는 허무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소설의 갈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수능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봐요. 실존주의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극히 많은 소설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심리,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심리가 아주 세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 나올 법 해가지고 제가 이 소설을 나올 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자, 소설 특징해 보시면요, 청각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그렇죠? 이제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후각화, 이렇게 소설이지만 마치 시처럼 감각을 많이 동원합니다. 이 소설이요. 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내면 심리를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체의 감각을 활용을 해서 나의 체험을 또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또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어떤 자기 내면의 고민, 번민을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막 같은 현실에서 발을 내딛게 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베트남전에서 귀환한 이제 나가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을 드러낸 이야기고요. 삶이 허무하다고 인식합니다. 이 나가. 그래서 그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의 허물을 극복하는 인간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형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전쟁을 통해서 죽음은 별것 아닌 것이고 또 삶은 무상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 베트남전에 갔다 와서. 근데 의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이 노인을 보면서, 그쵸? 계기가 바로 이제 노인을 보게 되면서 노인에게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결심을 오히려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을 보고 오히려 깨닫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 했지만 오히려 노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허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또 고달프고 충격적인 삶의 사건을 견뎌낸 이 노인의 그 방법을 뒤늦게 이제 알아차립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삶을 허무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주입하고자 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인생이라는 이 황량한 인생, 이게 이제 사막 아닙니까? 그 빗대어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을 유도하는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점이 아주 수능에 나올 법하다라는 예측을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강의 중에서는요. 또 서술자인 나가 노인을 관찰하면서, 그렇죠? 훈장을 찾기 전과 훈장을 찾은 후의 노인의 표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나는, 자, 주인공입니다. 집에 도착한 뒤 그 첫 순간에 이제 베일에 가린, 베일이라는 건 이제 비밀에 가려졌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이제 어떻습니까? 느낌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는 모르는 그런 비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됐다.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가 이 베트남전에서 이제 을지무공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서술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이에요. 도착하고 이제 아침을 맞았는데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죠. 그러니까 느낌이 뭡니까? 베일에 쌓인 것 같고 비현실감에 사로잡힌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전선에서 베트남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이제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두부 장수라든가 TV에서 흘러 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친 소리가 웬일일까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하룻밤을 지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제 맞닥뜨린 이제 일상, 이 평안한 일상과 맞닥뜨려서 느끼는 마음이 이제 공허함, 또 무의미함, 너무나 태평하고 안정스러운 이러한 현실에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전선에서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서술자가 느끼는 그러한 그 태도와 정서를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 전쟁 때문에 이러한 항상 이제 긴박감과 살아 숨쉬려고 하는 그 의지감,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시간과 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느꼈던 이 서술자의 그 이러한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그 전쟁의 경험이 감각적, 그래서 상징적인 감각, 특히 후각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어떤 우리가 그 비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투부 종소리라든가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긴장이 이제 풀린 거죠.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는 긴박감 속에 비해서 이 외부, 그렇죠? 모든 삶을 누리겠죠.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 여기 나왔죠. 이 부분.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패덕이라는 건요, 올바른 도리에서 이제 벗어난 걸 패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 인식이 모든 다른 사람들,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의식하는 거죠.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됐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요. 다음 장면은 어떤가 볼까요? 나미,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나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학교 공부도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예의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여자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또 이 미술학도였거든요. 이 화실에서도 있었던 그런 밤새 수많은 밤을 헌신했던 그러한 것들도 없었다는 거죠.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 어떤 그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날이 권태스럽고 굉장히 실증이 나고 무관심스럽고 모든 일상이 이제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짜증스럽기만 했다. 그래서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 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안의 긴장, 그렇죠? 내 안의 이 긴장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또 우리 김승옥 소설 중에 1964년 겨울인가요? 그쵸? 1964년 겨울. 이러한 소설과도 이제 느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도 역시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그 내면의 심리를 털어놓고 싶어하는, 그쵸?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도 이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긴장, 이 진실, 전쟁에서의 어떤 그 긴박함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터놓고 싶었지만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전선에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또 타인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나는 자신이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됐다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의 긴장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애써 말하려고 하는, 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자, 강조를 하네요.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담배 연기가 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이 나미가 먼저 어떤 여자고요. 나미에게 자기의 어떤 진실, 그렇죠? 긴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미는 나의 이 경험에 대해서, 그렇죠? 나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상을 이제 권태롭고 짜증스럽죠. 그런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서 전쟁의 경험담을 전하게 되는 유일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나는 D고지에서, 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가 음료수가 떨어져서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D고지의 연대원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려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죠. 근데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전투는커녕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싸워야 되는데 갈증과 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급수를 해줘야 되겠죠. T에서 이제 D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80km 거리였다. 그래서 나와 한병장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요. 이제 주인공하고 한병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서 T를 떠났다. 한치도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 자, 이런 건 이제 비유가 되겠죠. 엔진 소리를 마치 의인화했네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서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졌다. 굉장히 고요하다는 얘기죠.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 그 세밀하고 자세하다는 얘기죠. 그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까지, 또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 모두 어때요? 눈에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가졌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요, 온갖 사물들이 이제 체감, 또 전쟁의 긴장, 이게 나의 감각이 굉장히 극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정밀하게 감각화돼서 느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병장과 한밤중에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이 나라는 인물은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서 돌이라든가 벌레, 또 심장이 맞닿아 있는 듯한 이런 생생함, 생동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그냥 귀를 횡단하여 손살같이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한가롭게 떠들던 나방이 떼들인 갑작스런 불빛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윈도우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다. 그 한병장은 겁에 질린 헬스칸, 굉장히 창백한 표정으로 나를 곁눈질했을 뿐이었다.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해, 이 피가 이제 회전한다는 얘기고요. 이 비상한 감각, 이 특별한 감각, 그리고 심연, 마음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이 넘칠 듯한 이 생동감. 그러니까 이제 한병장과는 다르게 이제 나란 인물은 굉장히 생동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고요. 한병장은 공포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감정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 유리창에 붙여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빙긋 웃었어요. 이제 이 웃음의 의미가 바로 나의 감각이 어둠 속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극도의 미세한 것까지도 정밀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느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이 한병장의 계급이 훨씬 높은 거죠. 일병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그죠? 이렇게.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으로 깨달았습니다. 높임법을 썼죠. 이런 관계를 볼 때 계층적인 위계의 질서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그렇죠. 이 대사는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병장입니다. 한병장이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제대 이후의 삶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 병장과 일병의 관계, 즉 말투,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존칭을 쓴 거랑 존칭을 하지 않은 거랑 이런 관계를 통해서 누가 대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일병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엔진이 고장 났었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자, 여기서는 이제 남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것 또한 견디기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날이 밝으면 이제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면 어때요? 공중 사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근심과 걱정이 이 부분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베트남에서 겪은 과거의 일을 남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구어체고요. 말했어, 여기 있네요. 고장났든 뭐뭐 군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구어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회상 부분이고요. 나가 당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스스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게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쟁은 이제 과거 얘기가 끝난 거고요. 이제 현실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인물, 지금 노인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그죠? 노인. 우리 승특강에서도 이제 노인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제시돼 있었는데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소재가 이제 물건이거든요. 노인이 계속 찾고자 하는 이 물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은 무언가를 상실한 상태고요. 나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예상인 거죠. 나의 계속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물건을 찾는다면 이 나의 무료한 가운데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송두리째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무료하고 짜증나고 안정성이고 태평하게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생활이 일시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가 노인이에요.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그렇다는 거죠.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노인이 찾고 있던 이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 또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건의 정체라든가 열정을 갖고 있는 노인이 물건을 찾는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저럴까라고 몹시 궁금해합니다. 아무튼 이제 나오는 그와 한마디 이야기라도 나눠보고 싶지 않은 목견들 같은 심정이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혔다. 그 곁엔 개가 종종 걸어 있었고요.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치 파라솔이라든가 이러한 도구들을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노인은요, 뽑기 과자 판매를 준비하는 자판을 하고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포장마차 할 때 포장해요.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죠? 다시 물건을 찾으러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물건을.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쳤다. 그러니까 개와 이 노인, 그 인물과 동물과의 어떤 그 동질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부단히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듯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지만 어떻습니까? 끈질긴 어떤 정신, 어떤 그 전신, 온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내면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면면이 끊임없이 샘솟는 것 같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 물건을 찾는 그 모습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외모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더니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계속 간결체로 쓰고 있네요. 나는 노인의 행위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니까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고요. 노인과 관련된 나의 현실 인식이 완전 예상에서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이제 방안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한 행동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자, 그리고 노인이 물건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은 이 죽은 아들의 훈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가 전체 스토리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고요. 훈장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자, 망상이라는 건 이제 환상, 공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는 상황을 지금 제시한 거고, 현재의 시제를 지금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힌다, 내린다, 놓여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건요, 소설에서 굉장히 그 생생하게 나타내고 현장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가 주관적인 정서를 담아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나의 눈에 비친 노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나의 눈에 비친 누구? 노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서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은 사실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노인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이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이제 동네에 사는 이웃 소년에게 이제 듣게 됩니다. 나가요. 자, 그래서 나는 노인이 훈장을 찾는 일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있죠. 또 노인에게 삶의 허무감을 알려주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훈장을 일부러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찾아주는 신용을 해요. 이 뒷부분이. 그러나 훈장을 발견하는 노인이 어떻습니까? 노인 스스로 버린 거래요. 그리고 노인이 꺼낸 가족이나 개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뭐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사실은 홀로 솔솔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고 노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를 통해서 노인이 자신보다 세상의 허무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인이야말로 허무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터득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뒤늦게 나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짓 상황을 이제 노인이 설정했는데요. 그에 맞게 살아가는 이 노인의 삶, 그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환상이지만 그 신념처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서 허구의 목표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어떤 인물의 그 내면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서 전달한다는 거, 이런 지점이 수능에 출제하게 만들었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 항상 수능에 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서 중요하게 공부하리라. 수능을 공부하거나 앞으로 수능에서 수능 특강의 연계율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70% 50%.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꼼꼼히 하되 거기에 나온 지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지문을 통해서 다른 모든 소설을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강의를 올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훨씬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